이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다. 더 밀리어니어 넥스트도어라는 책은 토머스 스탠리와 윌리엄 단커라는 두 연구자가 수년간 실제 백만장자들을 인터뷰하고 대규모 실증 조사를 수행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그들이 밝혀낸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평균적인 백만장자는 베벌리 힐스에 살지 않는다. 롤렉스를 차고 다니지도 않는다. 대부분은 중산층 동네에 살고 중고차를 운전하며 마트에서 지나쳐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우리는 부를 화려함으로 학습했지만 이들은 과실을 건너뛰고 자유를 선택했다. 이 책은 빠른 재테크 요령이나 속성부의 비책을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재무행동과 심리를 내부에서 관찰하는 보고서다. 그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하며 부채를 회피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산을 유지하는지 보여준다. 이제 몇 분간 그들의 습관, 사고방식, 그리고 전략을 분해해보겠다. 무에서 시작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것들이다. 부의 모습을 다시 정의하자. 많은 이들이 테슬라를 탄 사람, 7달러짜리 라떼를 마시고 3,000달러짜리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자산이 아니라 지출이다. 자산과 소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레이스 그로너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핵심이다. 그레이스는 비서로 일했고 에볼랩스에서 평생 근무했다. 원룸에 살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큰 수입을 올린 적도 없었다. 그런데 2010년 사망할 때 지역대학에 700만 달러를 기부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어떻게 가능했나? 1935년에 에봇 주식을 180달러어치 샀고 단 한 번도 팔지 않았다. 그녀는 배당금을 재투자했고 극도로 단순한 생활을 유지했다. 수십 년에 걸쳐 그 작은 투자가 수백만 달러로 성장했다. 반면 같은 시기 MC 해머는 1990년대 연소득 3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고 4만 평방피트짜리 맨션, 200명이 넘는 스태프, 17대의 고급차, 전용기를 보유하는 등 현금 흐름을 끝없이 소진했다. 1996년에 그는 파산을 신청했고 결국 완전히 파산했다. 진정한 부는 항상 성공처럼 보이지 않는다. 화려함이 재정적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부를 가진 사람들은 과시하지 않고 자산을 쌓는다. 조용히, 꾸준히, 자기 규칙에 따라. 이제 그들이 어떻게 자산을 축적하는지 분해해보자. 모든 것은 지극히 단순한 사고 전환에서 시작된다. 수입보다 적게 소비하라. 부자들은 수입 이하로 생활한다. 그들은 월급이 오를 때마다 생활비를 맞춰 올리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재무 전략 중 하나다. 우리는 누구나 본 적 있다. 새 직장을 얻고 수입이 늘어나면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한다. 새 아파트, 새 차, 새 옷, 새 기기. 그런데 통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를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라고 부른다. 뚫린 바가지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더 밀리어네어 넥스트도어의 연구는 대부분의 실제 백만장자들이 훨씬 더 절제된 소비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대부분은 차에 3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지도 않았다. 키아누 리브스 같은 사람을 봐라. 수백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그가 15채의 저택이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전용기를 유지할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그는 검소하게 살고 지하철을 타며 거액을 기부한다. 그는 쓸 수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출한다. 스팽스 창업자 사라 블레이클리도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수년간 중고차를 몰았다. 그녀는 보여주기 위해 업그레이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초점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는 것이었다. 수입 이하로 생활한다는 것이 수도승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돈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돈을 통제한다는 뜻이다. 구매 전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묻는 습관이 내가 이걸 살 여유가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우선한다. 이 태도는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누리지 못할 재정적 자유를 조용히 구축해준다. 자, 우리가 그들이 수입 이하로 생활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백만장자들이 하는 또 다른 예상외의 행동을 살펴보자. 조기 투자다. 다시 그레이스 그로너를 떠올려라. 그녀는 에봇 주식을 매수한 뒤 보유했고 배당금을 재투자했으며 시장 타이밍을 시도하지도 공황 매도를 하지도 않았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그가 선호하는 보유기간은 사실상 영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는 핵심은 무엇에 투자하느냐보다 언제 시작하느냐이다. 백만장자들은 일찍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사라와 마이크라는 두 친구를 상상해보자. 사라는 22세에 월 200달러를 투자하기 시작해 30세에 중단한다. 총 투자 기간은 8년, 총 납입액은 19,200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마이크는 30세에 시작해 65세까지 월 200달러를 투자한다. 35년간 총 납입액은 8만 달러가 넘는다. 그런데도 65세의 사라가 마이크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유는 복리의 힘 때문이다. 초기 기간은 나무의 뿌리가 자라는 시기와 같아서 전체 성장의 기반을 만든다. 이것이 백만장자들이 완벽한 순간이나 완벽한 투자를 기다리지 않는 이유다. 그들은 그냥 진입해 포지션을 유지하고 복리 효과가 일을 하게끔 시간을 맡긴다. 자,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자. 부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사고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친다. 체면의 함정.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은행 계좌가 속으로 울고 있어도 성공해 보이려는 압박감이 있다. 주차장에서 제일 좋은 차, 명품 가방, 최신 아이폰, 스카이라인 뷰의 아파트를 가져야 한다는 강박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옆집의 백만장자들은 부유해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재무적 자유를 중시한다. 로널드 리드 전에 내가 돈의 심리학에서 언급했던 인물이다. 그는 청소부이자 주유소 직원이었다. 중고차를 몰고 쿠폰을 오렸으며 작은 집에 살았다. 사람들 눈에는 전혀 띄지 않았다. 그가 사망했을 때 순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왜일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위 과시를 쫓지 않고 자유를 쫓았다. 단지 과시하기 위해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게임에서는 항상 진다. 백만장자들은 그 게임을 완전히 피한다. 그들은 중고차를 산다 싸서가 아니라 차량은 빠르게 감가상각되고 그 돈을 더 수익률 높은 곳에 배치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로고에서 자신감을 얻지 않으니 기본적인 옷을 입는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다. 람보보다 더 강력한 플렉스가 뭔지 아는가? 월급이 필요 없어 미운 일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진짜 지위다. 이제 다음 특징은 이와 완벽하게 맞물린다. 지위 경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여지가 훨씬 생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쌓을 때 완전히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금융적으로 현명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 처음에는 백만장자 조언 같지 않다, 알지? 하지만 사실 많은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은 이것을 세대를 넘어 부를 지키는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당신이 사라지자마자 자녀가 그 부를 탕진한다면 그 모든 부를 쌓은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상상해보라. 두 가정이 있다. 하나는 겉보기에는 부유하다 거대한 집, 사립학교, 사치스러운 모든 것. 그 집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집안일도 없고 돈에 대한 교육도 없고 신용카드와 신탁기금만 있다. 다른 가정은 옆집 백만장자 타입이다. 검소한 집, 아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예산 짜기, 저축하기, 금전적 의사결정 방법을 배운다. 모든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년을 빠르게 넘겨보라. 어느 가정의 부가 실제로 지속될지 맞춰봐라. 거의 항상 두 번째 가정이다. 지혜 없는 부는 빠르게 사라진다. 운정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스포츠카 열쇠를 건네는 것과 같다. 결국 그들은 사고를 낼 것이다. 토머스 스탠리, 옆집의 백만장자의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이를 경제적 외래치료라고 불렀다. 기본적으로 부유한 부모가 자녀를 계속 재정적으로 구제하면 그 자녀들은 독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의존적으로 성장하고 권리의식만 강해지며 재무 능력이 떨어진다. 진짜 백만장자들은 반대로 행동한다. 그들은 자녀에게 단지 소비하는 법이 아니라 버는 법을 가르친다. 놀라운 실사례로 피트 에이드니, 즉 미스터 머니 머스타치는 인물이 있다. 그는 30회에 은퇴했고 지금은 단순하게 살며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는 자녀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친다. 그의 아들은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자전거를 수리할 줄 알며 어릴 때부터 투자를 이해한다. 그들 가정에서는 재무교육이 일상이다. 그것이 목표다. 자녀에게 일찍부터 저축이 처벌이 아니라는 것.
신용카드가 공짜 돈이 아니라는 것, 노동이 자유를 만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대 간 부를 진짜로 구축하는 방법이다. 마인드셋 전환,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 옆집 백만장자들이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요령이 아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이다. 이들은 돈을 트로피처럼 쫓지 않는다. 대신 부를 도구로 본다. 자유와 안전, 그리고 자기 방식의 삶을 구축하는 도구로. 그것을 정원을 가꾸는 일에 비유해보라. 그들은 열매가 있기 전에 서두르지 않는다. 수확은 때가 되면 온다는 것을 알고 인내롭게 씨앗에 물을 준다. 조용한 청소부였지만 수백만 달러를 쌓아놓은 로널드 리드를 다시 떠올려보라. 그는 부를 지위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기에 과시하지 않았다. 그에게 돈은 편안하게 살고 유산을 남기는 수단이었다. 혹은 남들이 이웃과 비교하며 허비할 때 조용히 재산을 모은 오래된 토요타를 타던 이웃의 이야기를 보라. 그의 사고방식은 간단했다. 부유해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부유한 편이 낫다. 그 단순한 신념이 그들의 모든 선택을 이끈다. 무엇을 살지, 얼마를 저축할지, 심지어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도. 이 사고방식은 그들을 인내하게 만든다. 그들은 부를 쌓는 일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것은 지루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꾸준한 투자, 예산관리, 유혹적인 지위 상징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연구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실제로 IQ나 소득보다 훨씬 더 재무적 성공을 예측한다고 보여준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 습관들. 옆집 백만장자의 마인드셋과 특성을 살펴봤으니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이라도 시작해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첫째, 지출을 추적하라.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렇게 생각해라. 매달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른다면 누수를 어떻게 막겠는가? 모든 지출을 적거나 앱으로 관리해라. 일상의 작은 커피와 충동 구매가 얼마나 합산되는지 놀랄 것이다. 다음으로 저축을 자동화하라. 월급의 일정 비율이 당신이 보기 전에 자동으로 저축계좌나 투자계좌로 이체되게 설정하라. 먼저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 매달 저축이 고통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자동적이고 규칙적인 현금 흐름 관리가 된다. 워런 버핏의 멘토 벤저민 그레이엄은 지출 후 남은 것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 후 남은 것을 지출하라고 가르쳤다. 거절의 힘을 받아들여라. 백만장자들은 안다. 값비싼 저녁 식사, 최신 기기, 화려한 자동차에 매번 예스라고 말할 때마다 미래의 재정적 자유에는 노를 젓지 않는 것이다. 씨앗을 심으려면 즉각적 만족을 몇 번은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돈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라. 투자, 예산 편성, 자산 축적에 관한 팟캐스트를 듣고 동영상을 보고 블로그를 읽어라. 이것을 과제가 아니라 취미로 삼아라. 지식이 늘수록 재무적 자신감이 커진다. 옆집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운이나 화려한 투자, 일확천금이 아니다. 매일의 작고 꾸준한 선택의 누적이다. 벽돌을 하나 쌓는다고 큰 구조물이 되지 않지만 날마다 벽돌을 쌓으면 강하고 지속 가능한 자산이 만들어진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추가 콘텐츠를 받아보시길 바란다.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다. 더 밀리어네어 넥스트 도어라는 책이 있다. 토마스 스탠리와 윌리엄 단쿠라는 두 연구자가 수년간 실제 백만장자들을 인터뷰하고 대규모 조사를 수행해 얻은 결과다. 그들이 발견한 바는 충격적이었다. 평균적인 백만장자는 베벌리힐스에 살지 않는다. 롤렉스를 차지 않는다. 대부분 중산층 주택가에 살고 중고차를 타며 식료품점에서 지나쳐도 두 번 안 볼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를 화려함으로 오인하도록 학습되어 왔다. 그러나 이 조용한 백만장자들은 과실을 건너뛰고 자유를 택했다. 이 책은 돈 관련 핵심 해킹이나 단기 속임수가 아니라 부유층의 사고방식에 대한 내부 고찰이다. 그들은 어떻게 지출하고 저축하며 부채를 회피하고 눈에 띄지 않게 부를 유지하는지 보여준다. 이제 다음 몇 분 동안 이들이 만든 습관, 마인드셋, 의사결정 전략을 해부하겠다. 지금 자산이 제로라도 적용할 수 있다. 부의 실체에 대한 당신의 관념을 뒤집어라. 대부분이 생각하는 부의 상징, 테슬라, 7달러짜리 라떼, 3,000달러짜리 옷. 그것은 부가 아니라 단지 지출이다.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은 아마 그레이스 그로너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을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그녀는 에보트 랩스에서 비서로 일했다. 원룸에 살았고 결혼하지도 않았고 큰 수입을 올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2010년 그녀가 사망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지역대학에 7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어떻게? 1935년에 180달러어치의 에보트 주식을 샀고 거의 팔지 않았다. 배당금을 재투자했고 검소하게 살았다. 수십 년의 복리 효과로 그 작은 투자가 수백만 달러로 성장했다. 대조적으로 1990년대에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을 벌던 래퍼 MC 해머는 4만 평방피트의 대저택과 200명 이상의 스텝, 17대의 고급차, 개인 제트기를 포함한 사치를 누렸다. 본은 무한히 쓰다시피 하다가 1996년에 파산을 신청했고 결국 무일푼이 되었다. 화려함이 재정적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짜 지속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은 과시하지 않는다. 묵묵히 자산을 축적한다. 일관되게 자기 방식대로. 그들이 하는 일의 핵심은 지루하게 들리지만 가장 강력한 재무적 전환이다. 수입보다 낮게 살아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부자들은 생활 수준을 수입에 맞춰 올리지 않는다. 끝. 그들은 승진이나 급여 인상 때마다 생활 수준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지출을 즉시 늘리지 않는다. 물려받듯 새 아파트, 새 차, 새 옷, 새 기기를 구입해도 은행 계좌는 여전히 압박받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다. 이를 생활 수준의 침식이라고 한다. The Millionaire Next Door의 연구자들은 실제 백만장자 대부분이 생활 수준을 훨씬 낮게 유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그들 대부분은 어떤 차를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도 차량에 3만 달러를 초과해 지출하지 않았다. 키아누 리브스르를 보라. 그의 자산 가치는 수억 달러에 달한다. 그럼에도 그는 검소한 거주지에 살고 지하철을 이용하며 수입의 큰 부분을 자선과 스태프에 기부한다. 그는 단지 살 수 있다고 해서 소비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지출한다. 스핑스 창업자 사라 블레이클리도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수년간 중고차를 몰았다. 그녀는 보여주기 위해 업그레이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초점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는 것이었다. 수입 이하로 생활한다는 것이 수도승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돈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돈을 통제한다는 뜻이다. 구매 전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묻는 습관이 내가 이걸 살 여유가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우선한다. 이 태도는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누리지 못할 재정적 자유를 조용히 구축해준다. 자, 우리가 그들이 수입 이하로 생활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백만장자들이 하는 또 다른 예상 외의 행동을 살펴보자. 조기 투자다. 다시 그레이스 그로너를 떠올려라. 그녀는 에봇 주식을 매수한 지 보유했고 배당금을 재투자했으며 시장 타이밍은 시도하지도 공학 매도를 하지도 않았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그가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사실상 영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는 핵심은 무엇에 투자하느냐보다 언제 시작하느냐이다. 백만장자들은 일찍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사라와 마이크라는 두 친구를 상상해보자. 사라는 22세에 월 200달러를 투자하기 시작해 30세에 중단한다. 총 투자 기간은 8년, 총 납입액은 19,200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마이크는 30세에 시작해 65세까지 월 200달러를 투자한다. 35년간 총 납입액은 8만 달러가 넘는다. 그런데도 65세의 사라가 마이크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유는 복리의 힘 때문이다. 초기 기간은 나무의 뿌리가 자라는 시기와 같아서 전체 성장의 기반을 만든다. 이것이 백만장자들이 완벽한 순간이나 완벽한 투자를 기다리지 않는 이유다. 그들은 그냥 진입해 포지션을 유지하고 복리 효과가 일을 하게끔 시간을 맡긴다. 자,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자. 부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사고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친다. 체면의 함정.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은행 계좌가 속으로 울고 있어도 성공해 보이려는 압박감이 있다. 주차장에서 제일 좋은 차, 명품 가방, 최신 아이폰, 스카이라인 뷰의 아파트를 가져야 한다는 강박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옆집의 백만장자들은 부유해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재무적 자유를 중시한다. 로널드 리드 전에 내가 돈의 심리학에서 언급했던 인물이다.
그는 청소부이자 주유소 직원이었다. 중고차를 몰고 쿠폰을 오려 쓰며 작은 집에 살았다. 사람들 눈에는 전혀 띄지 않았다. 그가 사망했을 때 순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왜일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위 과시를 쫓지 않고 자유를 쫓았다. 단지 과시하기 위해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게임에서는 항상 진다. 백만장자들은 그 게임을 완전히 피한다. 그들은 중고차를 산다 사서가 아니라 차량은 빠르게 감가상각되고 그 돈을 더 수익률 높은 곳에 배치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로고에서 자신감을 얻지 않으니 기본적인 옷을 입는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다. 람보보다 더 강력한 플렉스가 뭔지 아는가? 월급이 필요 없어 미운 일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진짜 지위다. 이제 다음 특징은 이와 완벽하게 맞물린다. 지위 경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여지가 훨씬 생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쌓을 때 완전히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금융적으로 현명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 처음에는 백만장자 조언 같지 않다, 알지? 하지만 사실 많은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은 이것을 세대를 넘어 부를 지키는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당신이 사라지자마자 자녀가 그 부를 탕진한다면 그 모든 부를 쌓은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상상해보라. 두 가정이 있다. 하나는 겉보기에는 부유하다, 거대한 집, 사립학교, 사치스러운 모든 것. 그 집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집안일도 없고 돈에 대한 교육도 없고 신용카드와 신탁기금만 있다. 다른 가정은 옆집 백만장자 타입이다. 검소한 집, 아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예산 짜기, 저축하기, 금전적 의사결정 방법을 배운다. 모든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년을 빠르게 넘겨보라. 어느 가정의 부가 실제로 지속될지 맞춰봐라. 거의 항상 두 번째 가정이다. 지혜 없는 부는 빠르게 사라진다. 운정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스포츠카 열쇠를 건네는 것과 같다. 결국 그들은 사고를 낼 것이다. 토머스 스탠리, 옆집의 백만장자의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이를 경제적 외래치료라고 불렀다. 기본적으로 부유한 부모가 자녀를 계속 재정적으로 구제하면 그 자녀들은 독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의존적으로 성장하고 권리의식만 강해지며 재무 능력이 떨어진다. 진짜 백만장자들은 반대로 행동한다. 그들은 자녀에게 단지 소비하는 법이 아니라 버는 법을 가르친다. 놀라운 실사례로 피트 에이든이, 즉 엠러 머니머스터기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30대에 은퇴했고 지금은 단순하게 살며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는 자녀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친다. 그의 아들은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자전거를 수리할 줄 알며 어릴 때부터 투자를 이해한다. 그들 가정에서는 재무교육이 일상이다. 그것이 목표다. 자녀에게 일찍부터 저축이 처벌이 아니라는 것, 신용카드가 공짜 돈이 아니라는 것, 노동이 자유를 만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대 간부를 진짜로 구축하는 방법이다. 마인드셋 전환.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 옆집 백만장자들이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요령이 아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이다. 이들은 돈을 트로피처럼 쫓지 않는다. 대신 부를 도구로 본다. 자유와 안전, 그리고 자기 방식의 삶을 구축하는 도구로. 그것을 정원을 가꾸는 일에 비유해보라. 그들은 열매가 익기 전에 서두르지 않는다. 수확은 때가 되면 온다는 것을 알고 인내롭게 씨앗에 물을 준다. 조용한 청소부였지만 수백만 달러를 쌓아놓은 노널드 리드를 다시 떠올려보라. 그는 부를 지위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기에 과시하지 않았다. 그에게 돈은 편안하게 살고 유산을 남기는 수단이었다. 혹은 남들이 이웃과 비교하며 허비할 때 조용히 재산을 모은 오래된 토요타를 타던 이웃의 이야기를 보라. 그의 사고방식은 간단했다. 부유해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부유한 편이 낫다. 그 단순한 신념이 그들의 모든 선택을 이끈다. 무엇을 살지, 얼마를 저축할지, 심지어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도. 이 사고방식은 그들을 인내하게 만든다.
그들은 불을 쌓는 일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것은 지루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꾸준한 투자, 예산 관리, 유혹적인 지위 상징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연구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실제로 IQ나 소득보다 훨씬 더 재무적 성공을 예측한다고 보여진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 습관들. 옆집 백만장자의 마인드셋과 특성을 살펴봤으니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이라도 시작해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첫째, 지출을 추적하라.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렇게 생각해라. 매달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른다면 누수를 어떻게 막겠는가? 모든 지출을 적거나 앱으로 관리해라. 일상의 작은 커피와 충동 구매가 얼마나 합산되는지 놀랄 것이다. 다음으로 저축을 자동화하라. 월급의 일정 비율이 당신이 보기 전에 자동으로 저축계좌나 투자계좌로 이체되게 설정하라. 먼저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 매달 저축이 고통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자동적이고 규칙적인 현금 흐름 관리가 된다. 워런 버핏의 멘토 벤저민 그레이엄은 지출 후 남은 것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 후 남은 것을 지출하라고 가르쳤다. 거절의 힘을 받아들여라. 백만장자들은 안다. 값비싼 저녁 식사, 최신 기기, 화려한 자동차에 매번 예스라고 말할 때마다 미래의 재정적 자유에는 노를 젓지 않는 것이다. 씨앗을 심으려면 즉각적 만족을 몇 번은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돈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라. 투자, 예산 편성, 자산 축적에 관한 팟캐스트를 듣고 동영상을 보고 블로그를 읽어라. 이것을 과제가 아니라 취미로 삼아라. 지식이 늘수록 재무적 자신감이 커진다. 옆집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운이나 화려한 투자, 일확천금이 아니다. 내일의 작고 꾸준한 선택의 누적이다. 벽돌을 하나 쌓는다고 큰 구조물이 되지 않지만 날마다 벽돌을 쌓으면 강하고 지속 가능한 자산이 만들어진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추가 콘텐츠를 받아보시길 바란다.